일어나. 주간 매크로 투자회의 월요일날 자료 나오고 녹음하는데 아마 이게 오늘 화요일날이나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좀 늦게 돼가지고 하여튼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시장이 다음 주에 또 연휴예요. 추석 연휴. 네. 그 다음 주에 또 FOMC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수급이 얇다고 해야 되나? 매매를 많이 안 한다고 해야 되나? 예.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 윤조입니다. 네, 전략팀장 신중호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최광혁입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일회용 클래스 두 분이서 올렸는데 네. 인기가 참 없네. 아무도 안 보네. 그래요? 아니, 농담한 거야, 농담. 이게 알려드리려고 여기 방송한 외모가 건데. 별로 안 되다 보니까 아니에요. 한 번씩 난 아닌데? 그래? 한번 좀 들어보시면 뭐 이렇게 막 그런 건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무슨 지표는 뭐가 뭐 예를 들어서 IFN 조시 50 이상은 좋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렇죠. 실질적인 분석 뭐 툴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그런 것들 많이 달아놨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걸 들은 분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형 이거 내용 되게 좋은데 이런 거 말고 뭐 이렇게 좀 어렵고 쉽게 문제가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PER은 뭐에 분의 멋인데 뭐 높다 할 때 싸고 몇 이하에선 사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공식화되거나 그리고 뭐 경제 지표 뭐가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거고 뭐 사이클은 몇 년이고 뭐 탁탁 공식처럼 돼 있는 거. 어떻게 종목을 발굴해야 되나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도 하긴 할 텐데. 그런 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까 오해 말고. 아니요, 뭐 어쨌든 예. 이후에도 좀 더 계속해서 그런 식의 예. 요번 거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을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시작점으로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 생사함수 얘기하는 부분에 사람들이 여기까지 나와야겠다. 그렇지. 우리끼리 얘기 많이 하던 주제였는데. 그죠? 그렇잖아. 생사함수가 되게 그래서 많이 바뀌어 있으니까. 공식은 아무것도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거 있다는 거 이런 클래스들 두 분이서 또 세 명씩 올려놨는데 이 사람들이 좀 재밌어야 계속 올리는데 저번에도 올려놨는데 이제 별 반응들이 없으니까 다들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를 기업석에서도. 쌓이면 여하튼 되죠. 예. 그건 그거고 오늘 두 분이랑 이제 아까 사실 염동찬 연구위랑은 같이 일정 얘기를 좀 했구나.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했고 생략하고. 우리가 좀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봅시다. 먼저 신종호 팀장이 얘기 좀 하시죠. 저는 뭐 일단은 뭐 한국 시장의 얘기도 있지만 최근에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있어서 저도 뭐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한번 생각을 바꿔보기도 했거든요. 뭐냐면 채권이 이렇게 강세다. 보통 우리가 전통자산 뭐에서 보면 주식하고 채권이 뭐 대체 관계니 뭐 물론 무조건 대체 관계는 아닌데 이제 보통 매력도를 볼 때 주식이 싸냐 채권이 싸냐 이런 식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채권이 뭐 대부분의 선진국 미국을 제외하면 다 마이너스고 한국도 지금 10년물은 뭐 1%를 깰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라서 채권이 굉장히 강하죠. 채권이 강하다라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고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경우는 주식이 안 된다는 얘기고 주식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 당연히 또 도돌이표로 경기가 또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4페이지에도 채권 수익률이라든지 미국에서 이제 전미 투자자 협회들의 어떤 센티멘트 지수가 뭐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온 거 보면 지금 센티는 분명히 안 좋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단순히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 둔화 이후에 사이클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락이 아니라 그 전 세계의 일본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발음도 안 된다. 일본화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 일본화 한국말 쓰면 되죠 뭐. 그 얘기도 왜냐하면 일본화라는 거는 시장의 어떤 경기의 사이클이 아니라 계속 디플레이 압력이 커져서 전 세계 수요가 쭉 줄어드는 것까지 보시는 분위기인데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황은 굉장히 치닫고 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근데 5페이지에 그래서 약간 일드갭이라고 한마디로 PER을 뒤집어 놓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거하고 네. PER 자체가 좀 EPS를 갖다가 평균치 써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있어서 하는 걸로. EPS를 위로 올리게 되면 그게 PER의 역수인데 그거를 이제 10년물하고 비교했을 때 보통은 이제 플러스에 있으면은 주식이 좀 더 채권보다 싼 거다. 뭐
마이너스였으면 주식이 채권보다 비싸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실러 교수가 항상 올려놓잖아요. 10년 EPS 평균한 이제 주가 레벨을 보면 플러스 한 2%까지 도달을 했더라고요. 이 레벨이 무슨 얘기냐면 PER을 역수로 취한 게 지금 미국의 10년보다는 2%포인트 이상, 이를테면 지금 미국이 10년물이 1%로 하면 3% 이상의 일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왔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주식이 채권보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게 그냥 네. 이게 채권이 너무 비싸져서 이런 거지.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채권이 너무 비싸진 채권이 거지. 비싸졌으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뭐 주식이 싸다는 게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지. 근데 이게 왜냐하면 자금이라는 게 순환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주식 격언들은 항상 미국에는 통하니까 할인율이 있을 때 그 반대편에 있는 시장의 가격을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의 미국이 저도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되게 비싸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채권이라는 다른 자산과의 비교했을 때 과연 주식이 비싸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거기다가 봤더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까지 올라왔고 또 재미있는 거는 최근에 장단기 금리처럼 워낙 많이 말씀들 하시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을 때 사실 이 일드 갭은 마이너스가 4% 내지는 3%가 이상인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채권 대비 주식이 상당히 비싸져 있는 상황이었고 경기도 워낙 화랑을 보였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까지 가는 사이클이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물론 금융위기 이전 100년 데이터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뭐 가격 변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거 정말 얘기해보자. 이건 정말 이번엔 좀 이게 너무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채권 가격 대비해서 이렇게까지 역전되는 상황에 왔는데 일드 갭은 거의 플러스가 아니라 편입편차 상당 와 있단 그렇죠. 말이야.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 있죠. 그래서 이미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침체 때를 너무 우려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거나 채권 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 있는 거죠. 아니면 침체 시그널이 잘못됐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겨서 구조적인 거는 뭐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워낙 연기금 자금들이 그러니까 인덱스화 돼가지고 그리고 뭐 이런 성향도 있는 그리고 거 뭐 아니야? 고령화 같은 경우도 있어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냥 표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보면 미국의 주식도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는다. 왜? 채권에 대비해서는. 우리나라로 해보면 더 심하고. 우리나라로 하면은 일드갭이 잘 안 맞고요. 왜냐하면 일드갭이라는 게 그거에 대해서 약간은 신뢰도를 줄 수 있는 트랙 레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계속 주가가 빠져버리면 일드갭은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가끔 근데 우리가 쓸 때 뭐 상대적 밸류에이션 얘기할 때 일드갭 써서 상대로 싸다 했었고 뭐 기억해보면 몇 년 전에 나도 똑같은 실수를 했지만 금리가 너무 내려왔으니까 그레이트 로테이션 해가지고 이제 뭐 채권에서 주식을 자금이 이동할 것이다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는 그러니까 이게 화폐 경제의 종말인지 국제화폐가 종말하는 건지 정말 여러 가지 고민도 돼요. 근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 일드갭도 단순히 상대로 싸다 채권이 그냥 이걸 참 고민스러워. 채권이 고평가라 말하기도 참.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지금 시장에서는 예전과 다른 하나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 직전까지 왔는데 일드갭은 상당히 주식 쪽에 플러스로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게 주가가 경기를 반영하는 것 같기도 않고 아니면 장단기 금리차가 경기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뭔가 약간 지금은 과거의 잣대로 미래를 투영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무조건 또 침체로 가는 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해야 되는 거고요. 옐런이 저번에 했던 말도 비슷한. 왜냐하면 그 침체로 가면서 주가가 붕괴된다라는 시나리오로 넘어가는 사이클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표로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만약에 경기 침체로 가고 주가가 붕괴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미 일드갭으로 보면 많이 반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점점점 우리 글로벌 자금이 어떤 로직에 의해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역전이 되면 이제 또 이걸 갖다가 침체 시그널을 보고 어쩌면 또 약간 위험 자산을 줄이는 이런
액션도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것도 걱정해. 이런 걸 또 경제 이코노미스트들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있으면 연준 위원들이 나 걱정이 요번 주인가 그거 있잖아 저기 베이지북이요? 베이지북 발표되고 나면 이제 연준 위원들 막 말도 코멘트리 돌 텐데 이거 뭐 저번에 우리 파웰도 좀 자세히 보니까 뭐 이상한 발언 아니었어. 사실 있는 그대로 짚어보면은 뭐 그렇게 막 금리를 확 낮춰야 될 상황은 아니다 이 얘기 한 건데 당장 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일각에서는 무슨 50pp 얘기하지만 현재 보니까 25p 정도가 맥스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시장이 충족하겠는가. 그리고 왜냐면 장단기에서 역전은 그걸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지 이게 맞아요. 해소가 그 되는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는 장단기 스프레드하고 일드갭을 보면 약간은 역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지금은 오히려 금리를 내려줘서 계속 뭔가 시장에 자극을 줘야 그나마 센트가 유지되는. 그래서 지금도 장단기 금리 차가 경기를 반영했다기보다는 정책 스탠스를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이게 고민스러운 거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좀 뭔가 이게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로 보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 솔직히 뭐 이만 이게 생산성이 나와야죠. 생산성이 안 나오니까 생산성이 안 나오면 수요가 같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서는 뭔가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왜 수요가 안 늘어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것 같아요. 과거의 생산성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과거에 요소 비료가 생기면서 농업 생산이 급격히 한번 든 적도 있었고 뭐 여러 내연기관 쪽이 발전하면서 막 이런 어떤 생산성에 관련된 혁신보다는 최근의 혁신이라는 거는 어쩌면 플랫폼이라는 게 뭔가 생산성을 확 가져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 그래서 저는 5G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네. 거고요. 아니 왜 요즘에 보시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5G 시대라고 말은 그런데 5G를 쓰는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지금 당장에. 그러면은 AI나 무선 자동차나 뭐나 이런 거 못 들어가요. 지금은 들어가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제일 메가 트렌드는 5G네. 계속해서 그쪽을. 그게 깔려 있어야 돼요. 미리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2, 3년은 까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내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산안에 뭐가 들어있죠? 예산 얘기가 많은데 예산이 조금 애매한 게요. 내년 예산이 지금 발표된 걸로는 9.3%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선전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냐면은 사상 최대 예산이라고. 예산은 뭐 매년 예산은 항상 사상 최대고 2019년 예산 증가율이 더 높았어요. 내년보다. 올해 근데 성장률 보시면은 이거 예산 높여봤자 성장률 안 나온다라는 거는 뻔한 거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자꾸만 이 광고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 적자 비율을 높였다라고서는 마치 재정을 엄청나게 확대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재정 적자 비율이 올라간 이유는 세수가 감소하고 GDP가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기 때문에 GDP가 지금 컨센서스가 2%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가 넘었었다고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보시면은 이게 쭉 빠져버리니까 당연히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쭉 올라가 버릴 수밖에 없죠. 이 숫자 나온 게 돈을 많이 써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전체 늘어난 액수 중에서 보건복지 비용이 46.9%예요. 그러니까 올해 썼던 예산에서 별로 그렇게 벗어날 생각이 없다라고는 지출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성장을 자극할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는 건데 뒤에 보시면은 약간 기대감 가지시는 게 그런 건 것 같더라고요. R&D 예산이 그래도 플러스 아니냐, SOC 예산이 플러스 아니냐라는 건데 일단 액수로만 보셨을 때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보건복지 액수가 20.6조인데 SOC 예산이 2.6조고요. R&D가 3.6조예요. 이 일자리가 4.5조예요. 일자리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일자리 예산은 주로 뭘 말하는 거죠? 뭐 노임 일자리 확대, 공공 일자리 확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때 왼쪽 위에 보시면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신산업 성장인데 신산업 성장하고 관련돼 가지고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액 들어가는 게 DNA라고 말은 이쁘게 만들었더라고요. 데이터 네트워크 우리 방금 전에 그러면 AI인데 정부에 대해서는 좀 우리 그 얘기 자제하기로 했잖아 이제. 이거는 근데 사실은 DNA하고 빅3가 뭐냐면요. 데이터, 5G, AI,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미래 자동차 다 합쳐가지고 1.5조 투입한대요. 이거밖에 안 되냐?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 지금
그 일본 관련해가지고 부품주에 들어가는 게 1.3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벤처붐이에요. 벤처붐. 근데 원래 과거 예산도 보건복지 예산이 이렇게 높았었어요? 보건복지 예산이 높죠. 계속 지금 이거 아예 그러니까 완전 과거요. 네. 완전 과거에는 그래도 SOC 예산이 좀 되긴 됐었는데 이거 늘어난 액수 중에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SOC 분야 예산 증가 예산 증가액. 네, 증가액 중에 이만큼이 보건복지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SOC 분야 정부 예산 증가액 중에서 보시면은 생활형 SOC가 2조 3천억이에요. SOC가 2조 6천억인데 그러면 생활형 SOC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과거에 우리가 알았던 SOC보다는 생활형 SOC, 뭐 공원 짓고 도심 뭐, 재개발 뭐 예. 이런 걸 많이 가는 거네. 체육관 짓고 뭐 이런 쪽이니까 많은 분들이 요번에 예산안 나온 거 보고 R&D하고 SOC가 플러스로 나왔으니까는 엄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액수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호 팀장 보기도 예산 이번에 어땠어요? 그냥 신문 보도는 뭐 예산을 확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가져갔다 하는데 또 구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좀 경기를 확 자극할 것 같지는 않지 않아? 근데 이제 그 예산안에서 정부가 성장을 위한 자금을 예를 들어서 뭐 DNA 플러스 빅3에 1.5조 원 냈다라는 거 평가절하할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니면 평가절하가 아닐 수도 있는 게 보통은 이렇게 무슨 산업을 유발시키고 확장 기조로 가져갈 때는 정부가 모든 돈을 다 투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치. 마중물, 방향성, 뭔가 세제 혜택이나 그와 관련된 기업의 육성책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엇박자에 대한 아니면 이 정책적인 드라이브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이 아직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1.5조 금액 자체가 작았다라는 것보다 그래 뭐 이쪽에 더 힘을 주겠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정책들 우리가 일반론적으로는 시장에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시장에 있으니까 뭐 감세안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인세를 좀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제도 개선들 뭐 흔히 말하면 뭘 이제 뭐 뭐랄까 등록이나 이런 절차들 이런 거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현재까지로는 그러니까 이런 예산안만 나온 걸로만 그 산업이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붙는 건 맞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혁신성장 분야만 보셔도 액수를 보면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가 나오는 건데 사실 이 빅6 6가지 종목에 대해서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도 너무 모자란다는 거예요. 벤처붐이나 아니면은 일본과 관련된 현재 일본 문제와 관련된 부품주에 대한 투자가 너무 지나치게 일시적으로 확 들어가 버리고 DNA 쪽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5조에서 10조까지도 나와야 핵심 된다는 소재가 거죠. 급하니까 그치 돈을 넣다 보니까 또 예산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했던 어떤 우리가 일드 갭과 장단이 근차 그 부분이 뭔가 성장에 관한 어떤 고민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진짜 전세가 그 생산성 혁신을 위해서 결국 들어가는 게 그런 아까 말했던 빅3 쪽 아니에요? DNA? 그게 그러니까 그쪽에 자금이 지금부터는 한 2, 3년은 계속 투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게. 민간 쪽에서 좀 들어가려나? 민간에서 들어가게 만들어 줘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세법 개정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런 모습도 잘 안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9페이지 그리고 일단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5G 인프라가 세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5G 인프라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진짜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한번 그려봤어요. 요즘에 이상한 게 위기가 생기면 달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S&P 500이 올라가면 달러가 올라가더라고요. S&P 500이 빠지면 달러가 약세로 가고. 그래서 도대체 다른 때도 이런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려봤는데 유사한 그림이 나오는 게 우연히도 1990년에서 2000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랑 제일 비슷해요. 상황 네. 여러 가지로. 이때 상황 보시면은 이때 뭐였냐면은 똑같아요. 88년에 PC라고 우리가 PC라고 알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가 들어간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95년 이후부터 통신용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했었거든요. 개인 통신 인프라. 나우누리나 천리안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하는 통신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5G 깔리면서 넷플릭스나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깔리는 게 비슷한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왜 이렇게 생산성이 안 나와 이렇게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얘기가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솔로우의 역설이 나왔던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슷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제가 약세로 간다라고 얘기했던 게 잘못됐나라는 생각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인데. 약세 강세가 아니라 그냥 90년대라는 게 결국은 혁신이 잉태되는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만큼 생산성은 안 나와가지고 다들 고민하다가 주변부에 약한 나라도 팍팍 무너진 나라도 나왔었고 그때 한국이 IMF를 겪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지금 트라우마처럼 그때 비슷한 직감적으로 아는 거지. 경제를 꼭 모르시는 분들도 그때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야 그때 느낌이 좀 나. 미국이 독주하면서 뭔가. 근데 우리가 그때와 다른 환경은 분명히 외환 보유고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상황이고 근데 하지만 단지 환경 자체는 혁신이 있어도 생산성이 아직 안 나오는 국면. 고용 그렇죠. 일자리도 잘 안 생기고 그러다 약한 나라부터 툭툭 무너지는 그래서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보니까 불안감이 정지되는데 그때 한국 증시가 무너졌다기보다 이게 좀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 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분명히 성적으로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도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구간이고요. 돼지고기 가격은 최진영 연구원이 얘기했나요? 예, 했어요. 네, 예.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오히려 그 10페이지 그림도 그래서 뭐 한국이 이제 불안불안하지만 이 그림 하나만 설명될 것 같은데 CDS 네. 프리미엄은 정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다만 원달러는 좀 뭔가 우리가 이 정도에서 고착화되는 느낌? 전시간 때. 예. 근데 뭐 그렇다면 수출 기업들에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 뭐 버틸 거예요. 계속 버티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예. 그건 신주 같은 경우한테 또 오는 건데 이제 그때 계속해서 이제 스타일은 배당 스타일이라든가 어닝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본이 과거에 이제 그런 소위 장기 네. 저성장일 때 배당주가 좋았다 이게 뭔 얘기지?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 일드가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더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성장률이 레이트가 급하게 많이 내려오고 2000년 초반에 일본도 고령화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레벨이었어요. 지금 현재 고령화가. 그러면 아까 보건복지 비용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계층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나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런 거 있는 건 나쁘진 않아. 근데 이제 결국 그런 사회적인 지출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하는 여론들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자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떤 얘기를 들으냐면 최근에 글로벌리 보면은 자산이 갖고 있는 자산은 대부분 다 50대 이상이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소비는 생산성 있는 소비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냥 요양비나 어떤 그 헬스케어와 관련된 소비이기 때문에 그쪽의 소비가 전체 시장을 들어올리는 생산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더 빠르게 진입을 했고 그랬을 때 일본의 선택이 보니까 아니면 일본의 정책적인 실기나 아니면 긴축 모드가 진행이 됐을 때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배당주가 상당한 아웃퍼폼 아니면 토픽스나 니케이가 10년 동안 25% 빠지는 동안 배당 관련주들은 오히려 플러스가 나오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한국도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도 연말에 진입하면 우리나라가 보통 연말에 배당을 많이 하니까 12월 결산이 많으니까 배당에 대한 아이디어를 높일 만한 아이디어가 되고 중장기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도 배당과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효율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탑라인은 개선시켜줘야 되는데 외부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내부적인 또 수요의 침체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분모를 줄일 수 있는 기업 위주로 가는 게 뭐 이머징이 아닌 선진화된 우리나라 뭐 자본을 갖고 있는 기업에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마 국내에는 그런 유인이 없다. 세법상으로던가 그럴 수 있죠. 뭐 경영 입장에서 뭐 우리가 흔히 맨날 자사주 사서 소각하면 좋다는 교과서적인 얘기고. 근데 이제 그런 저는 상황에서도 하는 기업들은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예산으로? 그냥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복지가 20조라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복지가 20조를 필요하다고 해서 집행을 했으면 R&D에도 10조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3점 몇 %고 부채 비율이 40%니까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높은 거 아닙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 한 50%까지 늘려버리고 우리가 몇이지? 지금 39%라고 발표된 거는 아마 나왔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재정 적자? 아니 저기 GDP 정부 부채? 39.8% 내년에 늘린다고 그랬는데 이거 50%까지 늘려도 돼요. 늘려가지고서는 저는 복지 쓰고 싶은 만큼 쓰고 R&D하고 SOC를 지금보다 더블로 넣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야 돼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계 순금융 자산이 GDP 대비 100%는 넘기 때문에 충분히 가계는 그걸 100%가 넘지. 순금융 자산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예금으로 뭐 일본이 GDP 대비 부채가 정부 부채가 엄청 많은데도 사실은 버틸 수 있는 게 내부적으로 그 소화를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국채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외국인도 사주지만 내부적으로도 많이 사는 사이클인 상황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부채를 늘려도 GDP 대비 40%를 유지한다는 자체가 난센스라고 저는 봐요. 60% 70% 가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너무 소극적이라는 그쵸. 거죠. 정부의 이 재정 확대를 필요성을 느끼는데도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 약간 성장에는 좀 모자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이 17페이지의 이 왼쪽 밑에 보시면 이번에 유로존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유동성 M3 증가율이 나왔는데 몇 페이지? 17페이지 왼쪽 밑에요. 요번에 한국은행 정책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수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은 유로존 같은 경우에 2018년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빠지는 순간부터 M3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요번 주에 발표되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컨센서스가 0.2%예요. CPI가 0.2%면은 거의 0%에 근접해 있는데도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라면서 기준금리를 동결시키는 방식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거죠.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이나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그 확장에 대해 레벨이 너무 소극적이라서 진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진짜 파격적인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매한데 미국 요번 주에 발표되는 게 고용자 수 변동하고 그다음에 시간당 평균 임금 실업률 발표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용자 수 변동성은 높게 유지가 되지만은 옆으로 그어보시면은 안정적일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실업률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이 정도 수준, 3% 넘어가는 수준이라면은 미국은 그래도 버티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내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산 가격 하락하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주택 가격 하락하는 게 이게 제로까지 갈 때까지 미국은 버티겠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로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막 미국이 아래 공포다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래 공포를 얘기하기까지는 조금 이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유로존은 저는 지금부터 유로존 그렇게까지 나쁠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PMI가 빠진 게 있는데 의외로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비스 PMI가 올라간 다음에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 쪽으로 확실히 얘네들은 좀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보는 거고 소매 판매 증가율 이번 주에 발표되는데 독일도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소매 판매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유로존 전체 소매 판매 증가율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단 소비가 올라가야지 제조업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 그림 자체에 대해 가지고 나쁘다라고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조금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률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싸움이 나는 부분도 있고 내수 성장은 나오겠지만은 그게 수출하고 했을 때 제조업하고 수출하고 했을 때 다 커버 치느냐. 라는 부분은 좀 고민이 있거든요. 19페이지의 왼쪽 위에 보시면요. 차이신 PMI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소비 감소 분량이 반영된 것도 있지만은 분명히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이슈가 그렇게 쉽사리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조업 구조조정 진행 중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든 그 인프라 투자하고 소비 확대로 방어하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은 올해 내년을 오히려 플랫하게 보시고 내후년에 생각보다 안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국은 소비자 심리지수 실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빠졌습니다.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 정권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올렸던 거는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화점 매출이나 할인점 매출도 다 빠져내려가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내수 확대는 없다.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20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 제조업을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한국 제조업 지표 보시면 진짜 끝내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2017년하고 2018년 후반에 잠깐을 빼고 나면은 한국 제조업은 2016년 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2017, 18년이 반도체 때문에 그나마 버텼다는 거지 이게 한국 제조업이 2017, 18년에 좋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전체 합으로 봤을 때 한국 제조업이 계속 위축되는 구간, 한국 민간 기업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의 정책으로 봤을 때 저는 오른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기준금리 인하한 거 한국에서 기준금리 작년하고 재작년에 인상했던 것보다 더 큰 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하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싫은데 토요일 날 영림 몰딩스라고 오르죠. 네, 한강 기업도 아닌데 이게 문짝 같은 거나 키친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종합적으로 하는 근데 공장이 남동공단에 있어요. 네, 전시장에 이거 볼 게 좀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시간이 남길래 와, 나 남동공단을 진짜 내가 한 1시간 반인가 돌아다녔는데 일단 이렇게 심각하게 문을 닫아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공장 앞에 이런 거 적혀 있는 데 있어 이제. 안 하는 곳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보면 원래 가구점도 있고 그런 쪽은 거기는 좀 낫고 저 뒤쪽으로 내가 차 몰고 가다가 그냥 한번 진짜 남동공단 하는데 어떨까 그래서 아마 주중에 갔으면 더 분명했을 텐데 이게 공장 입구 앞에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서 이렇게 닫아놓은 데들도 있고 생각보다 아까 제조업 말하면서 속으로 그때 야 이거 생각보다 밑단부터 상당히 지금 많이 힘들구나 생각이 더 강해졌거든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위축이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올해부터 작년 후반부터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위축이 된 거다라는 게 아니에요. 위축이 그러니까 정책 때문도 아니고 한국의 근본적으로 제조업이 위축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정책적인 반대 포지션이 분명히 필요한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무시하기보다 이제 사실 뭔가 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번에 불황 탈출이라고 우리 신용호 팀장한테도 내가 몇 번 말해. 일본이 어떻게 불황을 넘어섰는가 그 장기 불황 동안 우리는 아베 세계의 화살 때문이다 얘기했지만 그 전에 잉태된 거는 그치 고이즈미가 2000년 초에 했던 개혁이 결국 그 힘을 바탕으로 그게 10년 그치 10년 걸렸던 거더라고. 10년 15년. 그치 간절 괜찮아. 과경이 너도 읽어봐. 불황 탈출이라고. 금방 읽을 수 있어. 책은 어렵지도 않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그때부터 시기와 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기업이 살아나면서 일본도 돌아섰던 거더라고. 그러니까 체력이 생기니까. 근데 우리가 제일 고민은 밑단의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거를 여러 군데서 포착되지만은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NH 아몬디 펀드에 돈도 넣고 해서 그런 기업들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그거 외에 밑단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 그거는 그렇죠. 다음에 한번 왜냐면 근데 다행인 거는 또 이것도 있더라고. 얼마 전에 야연명 연구원이 그 남쪽 돌구석 기업 자료 놨는데 이제 이미 망할 놈은 망했고 살아나온 애는 최악이라도 버틸 수 있는 애들만 있는 거지. 근데 걔네들이 돈을 좀 많이 벌고 생산성이 올라와야 되는데 참 이게 문제네. 그렇죠. 또 하나는 난 정말 아까 지표가 더 깜짝 놀랐던 게 백화점 매출과 할인점 매출 있잖아. 이거 YOY 데이터인데 이걸 갖다가 약간 평화화 시켜가지고 스무딩 시켜서 보면 쭉 확실히 내려가고 있을 것 같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네. 내려가요. 두 개를 다 넣었더니 너무 지저분해져서 지저분해서 보이는데 내가 이걸 하면 할인점 두 개 같이 스무딩해서 보면은 이렇게 추세적인 느낌이 달아서 야 이것도 문제네. 내수 쪽이 정책 이런 걸 떠나서 인구 구조도 있고 애도 안 낳고 이러는데 얼마나 소비가 되겠어. 물론 이거는 이제 업태의 변화일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전체 수요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의 매출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표들이 소비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 있는 거는 활력이 좀 없어지고 있는 거는 여러 군데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건 맞죠. 문제가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 쇼핑 좋아하는 제가 쇼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왜 안 나는 줄 알아? 방금 가르쳐 줄까? 이제 재수 씨가 애를 낳기 때문에 돈을 아끼게 되는 거야. 이제 가족이 생기면 너가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아까 그 가족이 생긴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야, 내가 저번에 뭐 그게 제일 정말 문제인 것 같아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왜 돈들을 많이 못 모으냐면 애들한테 돈 쓰다가 다 가는 거야. 근데 아니 나라를 평가할 때 저 예전에 이머징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뭐 그러니까 기초 세미나 할 때 다 필요 없다. 평균 연령, 출산율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출산율이 뭐 이코노미스트지였나 보니까 뭐 그 출산율과 1인당 GDP 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재밌는 얘기 줄까? 야, 얼마 전에 쇼킹해. 너희들이 워낙 나랑 오래 있었으니까 내가 여기 문제입니다. 카톡도 보여줄 수 있는데 아니 뭐 하여튼 그럴 일이 있었어요. 뭐 약간 식사 자리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지. 그 친구가 되게 합리적인 친구인데 일본이 망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같이 합리적인 친구가 어떻게 일본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 했더니 막 일본은 지금 뭐 앵고가 되기 때문에 물론 경제 쪽이나 우리 증권 바닥에 있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경제를 좋다고 얘기하는 거 딱 하나예요. 저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경제가 뭐가 좋은 거냐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경제는 되게 좋은 나라고요. 일자리가 없는 나라는 힘든 경제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은 뭐 그래서 야,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일자리가 있어야 월급을 받아서 애도 낳고 그래야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고 그런 거야. 내가 한참 설명을 했더니 막 되게 막 그러니까 기분 상해하더라고. 일본이 망하고 있는데 왜 너는 일본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내 불황 탈출 얘기했다 그날. 참 일본의 불황 탈출 책을 오래간만에 그 친구들 만나서 야 그 책 읽어보라고 얘기하다가 막 갑자기들 막 일본이 망해가고 있는데 무슨 불황을 탈출하냐고 막 아니 그게 아니라 막 경제에서 얘기하던 논리적인 얘기에서 일본의 앵고가 일본이 엔화 약세 정책을 펴가지고 105엔을 갔었는데 지금 105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앵고예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우리 경제의 모든 출발은 정부가 잘 아겐다를 정했어요. 일자리가 생겨서 소득이 늘어서 애도 낳고 나야 되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이 결국 정부에서 할 수 있냐가 제 생각은 아니에요. 접근이 다른 거죠. 그치. 일자리는 생산성에서 나와야 돼요. 맞지. 소비를 소득을 늘려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생산성을 만든다라는 그 로직이 아니라 생산성이 나와야 일자리가 나오고 일자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구직난보다 구인난이 발생하고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면 소득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소비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면 어디서 출발하든 똑같겠지 하지만 화살표를 그릴 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가 문제잖아요. 생산성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빨리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게 소위 재벌 집단들에 대해서 그 가족 경영이 엄청 폐해가 많잖아요. 폐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룰을 좀 공정하게 해줘서 재벌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업가들에 의해서 지배되게 하고 주주자본주의가 돼가지고 주주들의 이익을 우선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되면 그걸 바라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기업에 가져가면 기업들이 다 재벌들이 뺏어가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지. 기업들을 그러니까 재벌 시장에 IPO를 했다라는 거는 시장의 잠재적인 투자자까지한테도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그치. 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냐. 아니면 IPO 왜 했어? 한국에서 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안 되냐? 자사주 사가지고 소각하면 자기 주식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더라. 그건 말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여기 한국 시장에는 프리미엄을 절대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주 자본주의라는 게 뭐 주주 목을 가져가서 말이 안 돼. 그러면 이런 게 좀 개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주식시장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있을 이유. 아니 말이 그런 산으로 갔다. 근데 네. 하여튼 그날 두 가지가 겹쳤는데 그것도 있었지만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 남동공 나갔을 때도 스산한 느낌도 있어서 토요일이니까 그랬겠지. 근데 그렇겠죠, 주말이니까. 아니 그 입구가 이렇게 공장이 닫은 공장들이 폐업 이런 거요? 폐업은 아닌데 그래도 뭐 좀 있더라고. 그래요. 네. 그러고 나서 우리 수출입 증가도 정말 최악이다. 어제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 게 수출도 뭐 대외 환경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고 물론 수출 때문에 수입도 줄어든 거 있을 텐데 수출입
수입이 동반해서 또 계속 안 좋. 그러니까 수입이 원래 전달이 마이너스 2%대였더라고요.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4%로 떨어지고 수출도 마이너스 11%대에서 마이너스 13%대로 떨어진 게 당장 수출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23페이지 잠깐 봅시다. 이 보리스 존슨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죠. 강경한데요. 영국 전 처음 알았어요. 엘리자베스 나도 영국 듣고서 알았어. 여왕이 연설을 하면 그 한 달 전에 쉰다라는 건 오늘 처음 알았고. 탄핵될 것 같아요. 야 무슨 탄핵이 돼? 내가 봤을 때는 노들 가는 거 아니야 이거? 탄핵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주일에 의회에서 불신 투표를 해버리면 돼요. 그래? 예. 불신임 노동당에서는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신임 그게 탄핵이라기보다 불신임 해버리면 되니까 불신임이지. 이번 주에. 야 근데 당선 초수장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우. 그럼 금방 막 일본도 왜 메이 총리 된 다음에 작년 말에 불신임 투표했었잖아요. 예. 바로바로 할 수는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내가 봤을 때 보리스 존슨은 그냥 자기가 31일 날 나는 그냥 떠나겠다 네, 이거 아니야 노딜,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불신임을 보리스 존슨도 할 것 같으니까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연설을 부탁한 거거든요. 관역이 말 들으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한 달 동안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들어준 거 아니야? 그거를 노를 안 하고 자기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들어줬어도 영국은 의회주의니까 보름이 남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도. 그러면은 보름 동안에 어떻게든 빨리 통과시켜 버려야죠. 그동안에 보리스 존슨은 아마 자기네 보수당 애들을 설득하는데 힘을 다 쏟을 거예요. 한 달 동안. 근데 이제 브렉시트가 갖고 있는 게 왜 노딜을 두려워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국경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뭐든지 이게 봤을 때 무조건 경제적으로만 접근하면 이게 그래도 뭐 나가서 영국이 파운드화가 오히려 평가 절하되게 되면 빠르게 수출 모멘텀이 오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괜찮겠지만 그걸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치인들은 내지는 유로존이 붕괴가 지금 당장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 군사적인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체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노딜이 EU 쪽에서도 바라지 않는 거고 사실 노동당이나 영국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돼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노딜만큼은 막자라는 게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여론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번 주에 큰 분수령이 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번 주에 의회가 열렸는데 또 다음 주에 문을 닫으니까 그와 관련된 노이즈는 분명히 있을 또 수도 하나 있다. 노이즈는 최근에 아르헨티나도 그렇지만 남미가 또 되게 불안한 것 같아. 브라질도 그렇고 어때요? 환을 보니까. 불안하죠.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뭐 그러니까 아마존 그 화재도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 예, 그 콩하고 연결돼 있던데요, 콩. 콩. 그렇지. 예. 뭐 그래서 화전민들이 뭐 네, 문제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커지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 원재재 가격이 뚜렷하게 막 남미 쪽에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래 저도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우파 정권 좌파 정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얘네들이 경제적인 그 방향성 자체가 생각보다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선요. 생각보다는 경제를 성장시키기가 과거에 브릭스 얘기 나왔을 때처럼 녹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브릭스 얘기는 말도 안 되고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의견을 모아왔던 우리 뷰가 90년대 사례와 비슷해졌을 때 어디가 터지냐고 본다면 물론 옛날에도 터졌지만 남미나 이런 데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 지금? 만약에 이제 왜 이걸 경계하냐면 지금 사람들이 해외 채권 하면서 브라질도 많이 사거나. 그건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자꾸 그래서 내가 저번 누가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그랬어. 아니 뭐 굳이 그렇게 리스크를 치냐 뭐 이랬는데. 근데 제일 블랙스완적으로 제일 걱정하고 있는 나라는 홍콩이고요. 일단은 그것도 걱정인데 네, 홍콩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보니까 경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중국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것도 걱정이고 경제로 봤을 때는 또 터키 얘기하려고 그러지. 터키도 만약에 남미 쪽에서 하나를 찍는다면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 쪽이 거의 터져가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걔네들은 IMF가 이미 터져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애매해요. 내가 봤을 때는 아르헨티나는 이미 IMF 상황이고 브라질이 이번에 불난 거 이후에 좀 약간 좀 더. 근데 브라질이 연금 개혁을 성공을 하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약한 고리가 어딘가가 오히려 고민이다 보면 사람들 이제 요새 그런 거죠. 아우 한국이 너무 별로야. 그래서 나는 해외 투자를 해야겠어. 해외 주식은 좀 비싼 것 같으니 해외 난 채권을 사야지. 해외 채권 뭐가 있을까? 그럼 막 이자율 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채권을 만약에 하시고 싶으면 인도네시아 채권을 하셔야 된다라고. 아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이런 채권보다는 남미 이런 것들이 금리 높은 애들. 왜냐면 미국 밑에 있어가지고 시간대가 월가나 같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인간의 생체인도 무시 못하는 게 남미 이런 쪽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의외로 많이들 이쪽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번에 이제 그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인도네시아 요번에 수도 이전 발표했어요. 인도네시아 좋게 보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요번에 한번 딱 먹고서는 빠지기에는 최고입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인도네시아 이런 쪽을 좋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세상의 관심들은 남미 이런 쪽에 많이 가 있는 것 같은데. 남미. 저는 브라질은 연금 개혁을 통과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남미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영광으로 올라가기가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시스템상으로 너무 엉켜 있는 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오늘 되게 좀 우리가 막 재밌게 얘기한 데보다는 차분하게 이런저런 생각들을 공유했는데 이렇게 막 되게 만만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아, 맞다. 그 투자를 하실 거면은 저는 그거는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저희 쪽에서 이제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돼지고기 ETF 같은 거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고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또 문자가 계속 왔네. 지금 잠깐 봤더니 그래서 갑자기 보고 그래서 멍해졌는데. 그러면 이게 일위원이었지 이거. 예, 일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위원아, 일위원.